안녕하세요. 어려서부터 능력 없는 아버지 밑에서 지질이 고생만 하는 엄마와 살아갔어요. 능력도 없는데 일만 벌이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고, 엄마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꼭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또다시 빚을 지고 일을 벌였다는 소식에 엄마는 쓰러졌고, 저 역시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일만 벌이고 수습은 안 하실 거예요? 엄마 저렇게 쓰러지고 아버진 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어디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근데 어쩌니?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는 걸. 네가 좀 이해해라. 정희야, 돈 좀 어떻게 융통 좀 안 될까? 이 돈 못 갚으면 이 집이고 다 날리는 거야. 그럼 엄마랑 나, 그리고 너 어떻게 되겠니?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놈의 돈. 절 돈 때문에 낳은 것도 아니고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돈 사고 치는 아버지 대단해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저렇게 노골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아버지였어요. 정말 힘든 과거였고, 그렇게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도착했을 때 웬 낯익은 음성과 함께 신이 나서 만취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죽상을 하고 계신 아버지였는데 갑작스레 저리 신나는 음성이 들리니 무슨 일인지 의아했던 거예요. 정희야, 이제 오냐? 아니, 넌 왜 한서방 소개도 안 하고 그랬어? 너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는데 이런 사익감을 두고 그동안 회사만 다닌 거냐? 지금 보니까 너 무척이나 좋아하는 것 같던데. 한서방, 내가 이 만남 허락하지. 장인어른이 좋게 봐주신다면 제가 더할 나위 있겠습니까? 제가 더 잘하고 우리 정희씨 공주처럼 떠받들게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강덕 씨가 저희 집을 어떻게... 그리고 사익감이라니. 아빠, 회사 동료일 뿐이에요. 동료가 연인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결혼도 하는 거지. 너 이런 남자 흔치 않다. 같은 남자가 봐도 아주 진국이구만. 아버님이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정희씨 책임지고 데려갈 테니까 아버님이 저만 믿어주세요. 사이가 마음에 드네. 내가 아주 우리 딸 덕분에 좋은 아들이 생겨서 너무 행복해. 정희야, 아빠가 기분이 너무 좋다. 사실 입사 때부터 저를 쫓아다녔던 회사 동료가 있었지만 연애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늘 거절을 해왔던 터였어요. 그러나 저희 집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어떻게 알고 회사 동료는 금전적으로 아버지를 도와준과 동시에 저에게 잘 보이려고 했어요. 너무나도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회사 동료를 의지하게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연인이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여자를 밝히는 남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저희 결혼을 말리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답니다. 그래도 그때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의 말들은 많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내 인생 이제 걱정 없고 행복한 일만 남았나 했지만 어느 부부가 그러하듯 결혼하면 시들시들해진다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예전과는 정말 달라졌었거든요. 너네 아빠 허구한 날 사고치고 양심이 있냐? 여하튼 딸내미 등골 빼먹는 거 여전해요. 어떻게 나이를 그렇게 잡수냐? 당신 말 다 했어? 결혼 전에 뭐 책임지겠다고 본인 아버지라고 여긴다며. 그런데 어떻게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내 말이 틀려? 니네 식구들 진절머리나 양심도 없어가지고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건 더럽게 많아요. 내가 노는 사람이야?
바빠 죽겠는데 무슨 칠순 때 들리라고 전화까지 와? 너네 애비한테 전해라. 못 간다고. 바쁘다고 해. 애비? 진짜 말 막하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하지도 않았어. 어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니? 저희 아빠에게 잘한다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했던 남편이지만 저와 결혼한 뒤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친정 부모님을 멸시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나도 내 부모님께 원망을 했던 적도 많았으나 막상 남편이 그런 마음을 먹으니 속상한 게 사람이더라고요. 나 원래 이런 놈인 거 몰랐냐? 돈에 환장해서 보이지도 않았겠지.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하지 그랬냐? 나도 이런 집구석인 거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 안 했지. 아니 돈이 없다 하니까 이렇게 없는 집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어떻게 보면 나도 사기 결혼 당한 거지. 반반은 네 얼굴만 믿고 결혼 밀어붙였다가 돈이나 뜯기고 니네 집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뻔히 힘든 사정인 거 다 알았으면서 이제 와서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준 걸 가지고 그러는 당신 진짜 치졸하다. 너네 아빠 특히 나한테 전화 좀 그만하라고 해. 진짜 지겨우니까. 내가 무슨 아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허구한 날 귀찮게 해. 남편은 결혼 전과 180도 달라져 있었어요. 결혼 전 저희 집에 금전적 도움을 한번 준 것을 가지고 결혼하고 나서까지 생색을 내는 남편이었고 아빠와 엄마가 사이 밥이라도 대접하고 싶어 하면 만나기도 극구 거부했답니다. 돈 없는 장인 장모는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놓고 무시하기도 하였어요. 너무 힘든 시절이었고 도망치고 싶었기 때문에 선택한 결혼이었는데 이렇게 제 발목을 잡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은 금전적 도움을 준 것을 핑계 삼아 늘 저를 막대하고 막말을 하였어요. 나 이번 주에 출장 가니까 짐 좀 싸놓고 돌아오는 날에 10첩 반상 차려놔라. 국은 따로인 거 알지? 넌 이런 거라도 해야 돼. 내가 무슨 당신 시종이야?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나도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십첩반상을 차리라는 거야? 꼴랑 200 받고 다니면서 뭘 유세야? 너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널 편하게 해주는지 몰라서 그래? 네가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냐고. 다 꼬우면 네 아빠 돈 갚고 헤어지던가. 너 돈 때문에 나랑 결혼했잖아. 진짜 할 말이 없다. 제일 아픈 데를 건드리네. 그리고 그래. 당신도 나한테 애정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돈 어떻게든 해결할게. 툭 하면 친정 식구에게 도움을 준 것을 빌미삼아 저에게 압박하는 남편이 너무 싫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친정 빚을 갚고 싶었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신용대출도 받고 이것저것 적금 모은 것을 끌어모아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하자 남편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다시 결혼 전 저에게 죽자 사자 매달리던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거였고 저 역시 알 수 없었어요. 돈 갚으라고 해서 갚았고 더 이상 당신이랑 살기 싫어서 그러는데 왜 그래? 이혼해. 여기 돈 있잖아. 더 이상 생색 내지 마. 내가 진짜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랬겠어? 우리 사이에 애도 있는데 어떻게 그래? 내가 더 잘할게. 용서해줘. 결혼 전에 당신이 나 애 태우고 마음고생 시켰잖아. 그래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 진짜 안 그럴게. 한 번만 봐주라. 당신을 어떻게 믿어? 그렇게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다른 사람인데 나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으니까 그냥 나 좀 놔줘.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하는 남편이었고 사실 저 역시 고마운 점이 있었던 남편이었던지라 쉽사리 내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신 돈은 다 갚았어요. 굳이 이렇게 신세지고 싶지 않았고, 잘 지내려면 서로 동등한 관계여야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다시 잘 지내보자 싶은 마음으로 용서를 하게 됐고, 한동안은 사이좋게 잘 지내는 시기가 계속되었답니다. 이제야 정상적인 부부가 되었다 싶은 찰나, 오랫동안 몸이 좋지 않았던 엄마가 갑작스레 쓰러지고 말았고 돌아가셨어요. 당신 지금 출장 적고 뭐다? 그래도 내가 상주인데 남편이 있어야지. 엄마 돌아가셨어. 빨리 오면 몇 시 정도야? 아, 비행기 표가 없는데 어쩌냐? 내가 가봐야 하는데 당신 혼자 괜찮겠어? 일단 어떻게든 표 구해볼게. 당신이 꼭 옆에 있어줘야 해. 나도 그렇고 아빠도 지금 완전 멘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른 와줘. 근데 비행기 표가 없으니까 내가 완전히 발이 묶였잖아. 어쩜 좋아? 일단 내가 최대한적으로 알아볼게. 너무 걱정 마. 출장 간 남편이었기 때문에 엄마의 장례식 날 갑작스레 비행기표가 없다고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고, 전 그렇게 쓸쓸히 아버지와 엄마를 보내드렸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엄마를 고생시킨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던지 엄청 울면서 후회를 하셨고, 남은 인생 엄마를 기리고 추억하며 살 거라고 다짐하셨어요. 저 역시 혼자 남은 아버지에게 잘해야 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없는 게 아쉬운 장례식이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편히 잘 가셨을 거라고 생각한 뒤 마음을 굳게 먹기도 하였죠. 어떻게 허망하게 가버리시냐? 미안해. 내가 꼭 와서 정신없는 당신이랑 아버님 챙겼어야 했는데 바빠서 그만. 괜찮아. 일 때문이었잖아. 비행기표도 없었고. 그래도 엄마 잘 보내드렸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 이제 아버지가 걱정이지 뭐. 아버님은 내가 이제 내 아버지처럼 모실 거니까 걱정 마. 혼자 남아 계시면 더 잘해드려야 외로워하지 않으시지. 처음에 저에게 막말을 했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이혼 얘기를 겪고 나니 완전 결혼 전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모습에 저 역시 남편에게 감동하는 순간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혼자 계실 아버지가 걱정된 남편은 귀엽고 본인이 모시겠다며 얘기를 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사업을 하고 싶다며 아버지의 집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저에게 돈 얘기를 했던 적이 없던 남편이었고, 그때 제가 저희를 도와준 돈을 갚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집을 판매해서 본인에게 투자만 한다면 정말 아버지를 극진히 모실 거라고 다짐을 하더군요. 내가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 진짜 괜찮아. 대신 아버님 집 팔아서 나 독립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연차도 꽤 찼고. 아버지 노후시잖아. 솔직히 우리가 아버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집은 가지고 계셔야지. 노후인데. 내가 모신다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생각한 지 오래야. 결혼하고 나서 사실 너한테 매달렸던 걸 보상받고자 삐뚤게 나갔지만 내 성품 모르겠어? 나 진짜 우리 아버지처럼 모실 거야. 그리고 수익 나면 바로 아버지 집부터 해드릴게. 그러니까 내 말 믿고 우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내보자. 아버지도 나 엄청 좋아하시잖아. 남편의 이야기에 아빠는 당장이라도 집을 파신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지만 1년의 사건들로 인해 조금 신뢰가 깨진 터라 마냥 남편을 믿기가 힘들었어요. 몇 번의 고심 끝에 아버지는 저를 설득하였고,
저 역시 옆에서 아버지를 보살피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집을 판 돈을 해주기로 하였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로 모실게요. 정희 아버지면 사실 제 아버지나 다름없잖아요. 그동안 제가 사는 게 바빠서 아버지께 좀 소홀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잊고 이제 아들로서 어떻게 할 건지 잘 지켜봐 주세요. 여보도 늘 지켜봐 주고. 아, 그럼. 내가 우리 한서방 말은 다 믿지. 우리 어려울 때 도와준 게 한서방이잖아. 내가 그 공을 어찌 잊나? 고마워. 늙은 나를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아버지처럼 챙겨주려고 하는 그 고마운 마음 눈물이 다 나네. 아빠는 남편에게 참 고마움을 많이 표시하셨어요. 그렇게 저희가 살림을 합치게 되었고, 그래도 오랜만에 곁에서 아빠를 모시게 되니 마음은 좋았답니다. 아빠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다 되어 있었고, 언제나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아빠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랑만 사는 것이 아니니 아빠의 이런 모습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사업을 시작해서 그런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출장도 많이 다니고 늘 바쁜 시기를 보내기 바빴어요. 오히려 저와 딸아이 그리고 아빠 이렇게 세 식구 함께하는 일들이 더욱 많은 때였죠. 한서방 사업이 그래도 꽤 잘 되나 보다. 그래, 젊었을 땐 바빠야 장땡이지. 나도 잘하려고 했는데 참 안 된 게 많아서 너희 엄마랑 너한테 미안한 게 투성이야. 그래도 한서방이라도 잘 되니 내가 너 볼 면목이 있다. 네가 잘 사는 것 같아서. 됐어요. 그런 말을 뭐하러. 어렸을 땐 너무 싫었는데 아빠도 진짜 잘해보려고 한 거잖아. 혼자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해서 옆에 있어 줬겠지. 저야말로 죄송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매일 화만 내고 원망만 하고 죄송하죠 뭐. 아빠랑 같이 있게 되니 예전에 못했던 말들도 서슴없이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니 아빠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됐다고나 할까요? 그러던 중 바쁜 남편이 퇴근을 하고 친구랑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동창 모임 얘기를 하는 것 같았고 저를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어요. 전 동창 모임의 부부 동반이니 당연히 그 날짜 그대로 나가면 되겠다 싶었고 워낙 바쁜 사람이니 저에게 말하려는 걸 까먹었다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모임 날이 되었고 친정아빠 밥을 차려준 뒤 전화가 안 되는 남편을 뒤로하고 부부 동창 모임에 내가 먼저 도착하니 동창들이 사색이 된 채 날 바라보았어요. 아니, 재수씨가 여길 어떻게? 광덕이 오늘 재혼식 했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축하 자리 마련한 건데. 네? 재혼식이요? 아니, 누가 재혼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강덕 씨 얘기가 맞는 건가요? 그때 남편은 위풍당당 딴 년을 안고 들어왔고 그 모습에 전 모든 것을 속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내 사활을 건 복수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제가 남편과 그 여자를 노려보자 남편은 당황을 한 듯 웬일이냐고 뻔뻔하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지금 나 미행하는 거야? 일단 뭐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여기 동창분들이 다 자기가 오늘 재혼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줄래?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 아니,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이혼한 거 아니었어? 딱 보니 전 와이프 같은데. 이보세요. 질척이려면 적당히 질척여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우리 재혼하고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인사 나누는 자리에 당신이 낄 급이나 돼? 뭐라고? 이혼? 당신 입으로 말해봐. 우리가 이혼한 게 맞아? 확실해?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뭐가 말이 안 나와? 이혼했으면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야지. 이게 뭔 난리야? 이런데 와도 나 당신한테 안 넘어간다고. 정리하고 가게로 다시 들어와. 나 진짜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 거 몰라? 아줌마, 진절머리 나게 달라붙지 마세요. 상간녀는 그렇게 저에게 톡 쏘듯이 말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전 너무 화가 나고 복수를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데 남편은 당황하며 일단 저를 대피시키더라고요. 저 역시 이 상황에 침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련의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데 사실 이해가 전혀 가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외도녀가 필요하다고 했고 어쩔 수 없이 재혼식까지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겉으로만 부부 행세를 한 거지 법적으론 저와 부부인이 괜찮지 않냐는 소리를 했어요. 진짜 너랑 헤어질 생각이었다면 내가 이혼부터 하자고 했겠지. 우리 사업에 진짜 큰 손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 내가 오죽하면 이런 행동까지 하겠어? 다 이게 우리 딸이랑 당신 먹여 살리려고 하는 짓이란 말이야. 한 번만 참아줘라. 지금 저 여자도 납득시켜야 돼. 저 여자는 내가 이혼남인 줄 알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 좀 알아주라.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지금 저 여자도 속이고 있다는 거야? 아, 당신 사업이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이게 다 뭔 짓거리냐고. 우릴 어떻게 보길래. 나만 믿고 기다려줘. 진짜 다 왔다니까. 저 여자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거물급이야. 나 믿지? 내가 머리 하나 타고났잖아. 그래서 재혼식까지 했니? 저 여자 속이려고? 나 진짜 황당해서. 지금 내가 너무 당황해서 침착한 거야. 알아? 알지. 내가 면목 없지. 나중에 얘기할게. 나만 믿고 기다려. 진짜 당신 말대로 다 할 거니까 조금만, 아주 조금만 시간을 줘. 남편은 일단은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억만장자가 돼서 잘 살게 해줄 거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전 이왕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치를 떨게 되었고 일단 남편이 하자는 대로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어차피 제가 혼자선 뭘 할 수 없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죠. 전 남편에게 일단 친정 아버지와 딸아이 이렇게 셋이 살 집만 부탁을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그 여자를 속인다는데 제가 빠져줘야 할 것 같았고 남편은 돈에 눈이 멀어 당장 그렇게 해주었어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집을 그냥 네 명의로 하면 되겠다. 사실 저 여자는 내가 개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거든. 근데 저 여자 참 불쌍하다. 나야 자기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니까 그냥 참지만 그 여자는 무슨 죄가 있어서. 돈 많은 죄지. 그러니까 당신은 기다리기만 하면 돼. 알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돈방 속에 앉게 해줄 테니까. 남편은 그렇게 그 여자와 절 기만하며 사업의 원대한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하지만 전 복수를 하기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남편은 거래처에서 물량을 전부 확보한 뒤 사업을 시작해 나갔답니다. 하지만 거래처 물량을 가져옴에 따라 돈을 입금해 줘야 했는데 내연녀가 연락이 되지가 않았고
남편은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고, 전 그 모습을 보니 진짜 통쾌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사실 오늘이 거래처 입금날이라 회사에 따라 나와 봤거든요. 이 꼴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고, 남편이 당황하는 얼굴을 생중계로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 왜 연락이 안 되지? 잔금 치러야 하는 날짜인데, 미치겠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알려줘? 저기요, 여기 들어와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아주 걱정이 되는 나머지 엄청 떨고 있는데 어쩌실래요? 자기 지금 웃어?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얼마나 심각한데. 이 여자가 돈 보내주기로 한 날이라고. 우리 사업 투자.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택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 꼬신 거지. 달리 꼬셨겠어?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진정해. 저기요, 빨리 들어와 보세요. 지금 이 얼굴 저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겠습니다. 얼른 오세요. 제 말이 끝나고 남편의 회사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상간녀였고, 뒤어 들어오는 사람은 저희 아버지였어요. 사실은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복수할까 싶은 마음이었는데,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혼 소송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너무 가벼운 형벌 같았고, 돈에 벌벌 떠는 사람이니 상간녀에게 이 모든 걸 폭로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랑에 눈이 먼 상간녀는 끝끝내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집을 팔아 남편에게 건넨 내용 증명과 모든 걸 보여주니 그제야 믿었어요. 어떻게 이 인간이 날 속여? 깨끗이 이혼했다더니 법적으로도 부부였고 장인한테 집까지 받아?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등을 치려 해? 저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계획에 동참할게요. 전 그냥 남편의 계획대로 기다리는 코스프레를 할 테니 그쪽은 남편 사업을 지지해 주는 척을 하세요. 여태껏 했던 것처럼. 그리고 남편이 모든 일을 다 벌렸을 때 그때 헤어짐을 통보하시면서 남편에게 혼인 빙자로 소송을 거시던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사실 그쪽도 피해자인 거 알지만 저 역시 정말 자식을 낳고 산 사람으로서 어이도 없고 화도 나고 미쳐버리는 마음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어쨌든 우리 한 남자 조지는 거 잘 한번 해봐요. 제가 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요. 잘못 걸린 거죠 뭐. 그래놓고 나랑 새 출발하는 척 하다니. 내가 어떤 여자인 줄 알고 날 물러봐? 어제까지도 사랑한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그렇게 의기투합을 했고 남편은 승승장구가 될 줄 알았으나 모든 것의 시동이 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에겐 이혼소송, 상간녀에겐 혼인빙자 사기 소송을 당했답니다. 당연히 상간녀는 저와 이혼한 줄 알고 모든 걸 시작했기에 제가 상간녀 소송을 걸 순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남편은 법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전 이혼 소송과 함께 아빠의 집을 팔아준 투자금 회수 신청을 하였어요. 우리 아빠가 준 돈 설마 회수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혹시 몰라 우리 계약서 썼었잖아. 기억나나 몰라? 그냥 그건 의례적으로 쓴 거잖아. 뭘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내가 알아봤는데 투자금 명목이면 절대 회수 못한다고 하던데? 그건 네가 제대로 안 알아봤나 보지. 이 바보 멍청아. 하긴 그 머리로 사기를 치려고 했으니 이 꼴이 났지. 안 그래? 아빠는 그냥 준다고 했던 돈이지만 혹시 몰라 변호사를 대동해 계약서를 작성한 게
큰 이득을 보게 되었거든요. 변호사가 작성해준 계약서에는 대여금 성질의 돈으로 적혀 있었어요. 원금 보장에 대한 약정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투자금보다는 대여금으로 판단하여 아버지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뉘앙스였고, 사람 앞일 혹시 몰라 그렇게 설정해둔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고, 남편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천만 다행이다. 저런 버러지 같은 것에게 돈 다 뜯기나 했는데 그 사람 말 듣길 잘했어 진짜. 내 이놈, 이젠 큰일이야. 와, 무슨 이런 조항이. 아버님이 저 그냥 주기로 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 지키시죠. 남자가 째째하게. 째째? 너란 인간은 그런 말 할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남자가 구질구질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해? 너 같은 놈 용서 안 해. 애 볼 생각도 마. 어차피 애한테 아빠는 맨날 늦게 들어오고 애 얼굴도 안 보는 인간이니 타격도 없겠지만 넌 이제 끝이야. 남편의 100% 잘못이지만 법정 판결은 참 오래 걸렸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혼인 빙자까지 겹쳐서 이리저리 불려다니기 바빴거든요. 그렇게 장장 3년 8개월이란 시간이 흘렀고, 전 이혼과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 그리고 투자금 회수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줘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거의 파산까지 가게 되었죠. 상간녀는 정말 독하긴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혼인빙자로 위자료를 뜯어내는 것도 모자라서 그동안 선물로 준 명품이며 돈까지 싹 다 받을 수 있게 소송을 걸었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던 거였고, 상간녀가 워낙 재산이 빵빵했던 여자였기에 뒤에 있던 변호인들도 엄청난 변호인들을 썼더라고요.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상간녀를 농락한 죄를 정말 달게 받게 되었답니다. 한 남자 인생 이렇게 망치니 좋냐? 내가 기다리라고 했잖아. 너랑 네 애비 그리고 딸년 먹여 살린다고. 왜 내 말을 못 믿어? 남 등쳐먹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한 적 없어. 그리고 그 여자뿐만 아니라 넌 나까지 기만한 거야. 아, 너 알아보니까 우리 엄마 장례식 때 그 여자랑 여행도 간 거라며? 그 여자가 다 말해주대? 내가 그 여자랑 짜고 칠지 몰랐다는 네 지능이 레전드야. 네 어미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내가 가서 고생을 하냐? 일이 이렇게 됐으니 말하는데 나도 지겨웠어. 왜 이래? 미쳤네. 부모 없이 자란 게 이런 데서 티가 나는구나. 그래도 장모가 돌아가셨는데 해준 거 없다고 고생? 애초에 배운 게 없는 놈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부모 유산 하나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 집 도와주면서 내 환심사고 결혼한 내가 미쳤지. 그래도 진짜 너 때문에 인생 공부 많이 했다. 그리고 내 딸을 얻을 수 있었으니 후회는 안 할게. 이것도 공부니까. 나도 널 만난 게 진짜 최악이다. 기껏 먹여 살려주려고 노력했더니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너 어디 얼마나 후회하는지 보자고. 전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길바닥에서 남편의 머리털을 다 쥐어 뜯어 놓았고, 오히려 길 가는 사람이 저를 말리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좀 뽑고 나니 마음의 진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다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애 아빠지만 내가 어떻게 남자 보는 눈이 이것밖에 없었나 싶은 게 후회가 되면서 슬픔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죠. 야, 나한테 머리털 뽑힌 거 고소해. 쓰레기 같은 인간. 너란 인간 믿고 결혼한 내가 잘못이지. 우리 친정아빠도 불쌍해.
그냥 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질타받을 일이야? 하, 아니 나만 믿고 기다리라니까. 재혼도 다 가짜였다고. 그 여잔 뭔 죄니? 너 같은 인간이 내 통수 칠 거라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아? 너란 인간에게 진심은 없잖아. 이제 넌 망했어. 남편은 저에게 머리털이 뽑히고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독침을 맞은 듯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전 그렇게 남편의 인생을 주저앉히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 쳤답니다. 남편은 아이를 생각해서인지 그래도 저에게 따로 가해에 따른 고소를 하지 않았고 그 길로 자취를 감췄어요. 다달이 어떻게 돈을 버는진 몰라도 그래도 양육비는 지속적으로 보내는 줬답니다. 자기가 부모 없이 커서 그런지 딸에게만큼은 그래도 책임감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이혼녀가 되었지만 전 아이를 챙겼어야 했고 홀로 계신 아버지를 챙겨야 하는 가장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얻은 건 남편에게 집 하나를 받았더라고요. 위자료는 물론이고 그래도 집 명의를 제 명의로 돌려놓은 까닭에 안식처가 있다는 기품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빠는 남편에게 회수한 투자금으로 저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며 그 돈을 전부 주었답니다. 끝내 받지 않으려고 했던 돈이지만 아빠는 주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아빠에게 받아보는 돈이었고 엄마 생각에 눈물이 광광 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신세진 게 한두 푼도 아니었고 네가 시집가기 전까지 우리 집에 돈 된 것만 생각하면 미안해. 이 돈 받아주라. 그냥 아빠가 너한테 해주지 못했던 목돈이라고 생각해. 이 돈으로 뭐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제 혼자 잤니? 아니야, 괜찮아요, 진짜.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아빠 노후 자금에 보태. 난 진짜 괜찮아. 다달이 양육비에 위자료도 있잖아. 그건 네 딸 키우는 돈이고 이건 아빠가 딸한테 주는 돈이다. 내가 네 엄마 볼 면목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젊었을 때 너 고생, 너네 엄마 고생. 이제라도 조금의 보탬이 된다면 아빠는 그것만으로도 괜찮아. 이걸로 뭐라도 시작해. 하지만 아빠는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전 그 돈으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고, 8년이 지난 지금 정말 시기 좋게도 건물 2채에 아파트 1채를 가질 수 있었답니다. 남의 인생 참 알 수 없죠? 저 역시 인생은 알 수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아버진 아직까지 건강하시고 딸아이도 아빠의 부재가 있지만 잘 커주고 있어요. 지금은 참 친구 같은 딸이 되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이 경험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또 다른 발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 얘기를 더듬어서 쓰다 보니 참 기구했던 제 삶이네요. 그래도 초년복보다 중년복이 좋을 예정이니 괜찮은 인생이겠죠? 저에게 닥쳐온 이 시련이 결코 헛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앞서 나아감에 따라 더욱더 현명해지려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고난이 있으시다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답니다. 인생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 조금만 버티시길 바랄게요. 날 좋은 봄날, 과거를 회상하며 쓴 글을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에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전 시댁 집안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였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또다시 그때의 시간들이 생생히 떠올라 버렸습니다. 10년 전에 제 딸 봄이가
감기로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봄이 나이는 6살밖에 안 되었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날이었으면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갔었겠지만 그날은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월차를 내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병원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은 움직일 생각이 아예 없길래 딸이 아픈데 병원에 같이 가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힘들게 일하고 한 달에 한 번 쉬는 거 그거조차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저에게 되레 화를 내는데 정말 기가 막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게 아빠로서 할 말이야? 봄이가 열이 떨어지지 않는데 걱정도 안 되는 거냐고. 병원에 좀 같이 가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은 봄이 걱정도 안 돼? 밖에서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그리고 감기 가지고 왜 이리 호들갑이야? 어차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쓸데없이 병원비 나가야 되겠어? 애들은 원래 아프면서 크는 거야. 배고프니까 아침밥이나 좀 차려봐. 어제 술을 먹고 들어와서 그런지 속이 타들어간다. 내가 힘들게 벌어오는 돈 허튼 데 쓸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해결할 생각이나 해. 조금만 아파도 병원 데려가는 게 좋은 건 줄 알아? 어렸을 때 많이 아파야 커서 병치레 안 하는 거야. 뭐야? 내 말 무시하는 거야? 그냥 집에 있으라니까. 아침 안 차려줄 거야? 지금 병원 같이 안 간다고? 화난 거냐? 당신이랑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아. 6살밖에 안 된 애가 고열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병원비 나가는 게 아깝다고? 당신 입에 들어가는 밥이 더 아까워. 남편은 항상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무관심했었고 남의 자식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항상 저에게 잘했었는데 봄이가 태어나고부턴 다른 사람이 된 것 마냥 차가운 모습으로 돌변해 버렸었죠. 이런 삶이 반복되니 저도 점점 지쳐가게 되더라고요. 가정의 무책임한 남편한테 점점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함께 사는 것보단 차라리 이혼하는 게 더 옳은 선택 같아 보였습니다. 아침에 해장국을 차려달라는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저는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인 뒤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봤자 남편의 얼굴을 또다시 봐야만 한다는 게 너무 싫었었죠. 그런데 제가 친정에 갔다는 걸 예상했었는지 부모님과 아침을 함께 먹고 있는데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희 집과 친정집 거리가 가까워서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남편은 문 좀 빨리 열어달라고 재촉하고 있었죠.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아침부터 문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저희 가족을 부르길래 약 먹고 잠이 든 딸이 깰까봐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에 있을 줄 알았다면서 아침을 차려주지 않아 저희 부모님 집에서 해결하려고 들어왔다며 곧장 주방으로 향해 걸어갔어요. 장모님,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봄이 엄마가 이제는 아침상도 차려주지 않네요.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다 주고 있는데 밥 한 끼 대접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봄이 엄마가 차려주지 않으니 어쩌겠어요.
장모님한테 얻어먹어야죠. 집안의 가장이 이런 취급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그래요, 장인어른? 나도 좀 전 상황에 대해 대충 듣긴 했다만, 자네가 집안의 가장이면 가장답게 행동을 해야 그만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 대접받을 자격도 없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아침상 차려줄 필요 없으니까 그만 정리하지. 자기 마누라한테 밥 한 숟갈 얻어먹지 못하면서 여기 와서 밥을 구걸해서 쓰나? 차라리 그냥 식당에 가서 자네가 원하는 해장국 한 그릇 사 먹게. 애가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다는데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다면서? 아빠의 한마디에 엄마는 남편이 식탁에 앉자마자 상을 치워 버리셨어요. 남편은 당황한 듯한 얼굴로 분위기를 살피더니 사위 대접도 안 해준다며 조도 안 먹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동안 아빠도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말은 나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날 저희 부모님 집에서 나간 뒤로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어요.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는데 집 앞에 상당히 많은 짐들이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짐을 밖으로 전부 다 내던지고 있는 남편을 보며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거실로 달려가 남편을 말렸지만 저를 강하게 뿌리치면서 이런 취급받느니 차라리 서로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각자 인생 살자고 제 짐을 전부 다 밖으로 내던지고 있었어요. 남편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유나 알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 네가 나를 무시하니까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나를 무시하잖아. 내가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뭐하러 너랑 살아야 하는데? 변한 건 당신이지. 보미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 소홀했었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야? 집안의 가장이면 그만큼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지. 내가 딸 자식 아픈 것까지 병원을 따라가야 되겠어? 그건 네가 해야 될 역할 아니야? 집에서 육아만 하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편하게 놀고 먹게 해주니까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일 당장 서류에 도장 찍을 생각하라고. 보미가 딸이라서 그런 거야? 어머님이 아들 손자를 바라셨는데 딸이라서 당신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납득을 할 거 아니야. 잘 알고 있네. 우리 집안이 뭘 원하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당신은 왜 둘째 가질 생각을 안 하는 건데? 내가 우리 엄마 눈치를 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맞는 거고 아이도 가지고 싶어야 가지는 거지. 지금 삶이 이런데 정신 나갔다고 내가 왜 아이를 가져? 나만 불행해지는 길이잖아. 시모는 아들 손자를 바라셨지만 저는 마음에 내키지가 않았었어요. 둘째를 가진다고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시모와 남편의 반응이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었기 때문에 둘째는 계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제 얼굴만 보면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고 재촉하셨고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둘째도 딸을 낳게 된다면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더하면 더했지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들이 두려웠던 거고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었죠. 제가 아이를 낳는 기계도 아니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었었어요. 결국 남편은 집안에 있던 제 짐을 집 밖으로 다 내던지고 나서야 흥분을 가라앉혔고 저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아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결국 저도 이혼을 결정했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저한테 걸어오더니 바닥에 널브러진 짐들을 한번 훑어본 뒤에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제가 누구시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그 여자는 저를 한번 흘낏 쳐다본 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어요. 남편이 인터폰을 확인했는지 문을 열어주자 처음 본 여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려고 하는 거 가로막아선 뒤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새로 들인 마누라라며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남편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막장까지 가는 남편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닫지 못하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옷을 잡고 뒤로 낚아채 넘어뜨렸어요. 넘어진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니 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모는 모든 상황을 대충 알고 있는 듯 보였고 시모가 현관문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굳게 닫혀버렸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그 자리에서 현관문만 바라본 채 멍하니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이미 남편은 비밀번호까지 바꿔둔 상태였어요. 제 딸 보미가 이런 상황들에 많이 놀랐는지 눈물을 멈추지 않길래 일단 딸부터 진정시켜야 할 것 같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제가 두 눈으로 모든 걸 본 이상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했죠. 그렇게 부모님께 딸을 맡긴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한참 동안 문을 열라고 난리를 치자 겨우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보면 몰라? 당신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새 마누라를 들이려는 거지.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어차피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왜 상관이 없어?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 거 몰라?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법적으로 당신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 모르진 않을 텐데. 그래서 소송이라도 걸게? 지금은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네가 애초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니? 그리고 내가 왜 쓸데없이 돈 낭비를 하겠어? 지금 이 자리는 손님을 맞이하는 자리인 거지? 내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건 아니다. 당연히 너랑 정식적인 절차 밟아 이혼한 뒤에 새 며느리로 들을 거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일 뿐이야. 여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고분고분하고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들면 되는 거야. 얘는 너랑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당신이랑 내가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헤어지는 게 맞는 거잖아. 우리는 지금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내 집에 온 손님일 뿐이라고.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지 그래.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해 줬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네가 바라는 거잖아.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각자 인생 살아가자고. 하정씨, 저희는 그럼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나 같이 할까요? 여기에서는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장소를 옮기는 게 좋겠네요. 시모와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6년의 시간을 함께 했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아들 손자를 낳아주지 않는다는 거에 저를 내치려는 시모와 남편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려 하는데 그 순간 안방에서 제 딸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잠에서 깬 듯한 아이가 눈을 비비며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놀라 그 아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남편 옆에 앉아있던 여자의 품에 안겼고 둘이 모녀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아이, 당신 아이는 아니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나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왜 내 아들한테 뭐라고 그러니? 지금까지 몰래 아이를 키워왔을까봐? 우리가 그런 미련한 행동을 했을 것 같니? 괜히 위자료 나가게 할 필요 없잖아. 의심스러우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던가. 내 아들과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아이다. 그런데 내가 왜 딸린 하정 씨를 받아주려는지 아니? 너보다 100배 1000배 낫거든. 우리 집안 아이야 또 가지면 되니까 문제될 건 없잖아. 사람이 좋으면 단점도 다 이뻐 보이는 법이라고. 내가 원하는 아들 낳아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 없잖니? 어차피 각자 인생 살기로 했는데 이제 그만 신경 끄고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내 눈에서 빨리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저기, 기호씨, 이번에 제 딸 서윤이가 치과를 갔었는데 치아가 고르지 않아서 교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치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한 40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카드로 긁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집에 들여올 물건들도 이제 하나하나 새로 장만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거야 하정 씨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런 건 나한테 안 물어봐도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치료비가 400만 원 든다고? 그것도 그냥 일시불로 결제하면 돼. 필요한 물건들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다 사면 되는 거야. 내가 이제 당신 남편인데 그런 거 하나 못 해주겠어? 나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놀고들 있네. 애 딸린 여자를 새 아내로 들인다고? 당신 정말 정신 나갔구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고작 아들 하나 보려고 이런 상황까지 만드는 거야? 봄이는 소아값이 4,000원 나오는 것도 아까우니까 병원 가지 말라고 해놓고 남의 딸 자식은 치과 치료비 40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라고? 저는 결국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여버렸어요. 제 딸은 병원비 4,000원도 아까워서 가지 말라고 해놓고
남의 자식은 4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일시불로 결제하라는 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죠.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인 뒤 다음날 이혼하자고 확실하게 못 박은 다음 지긋지긋했던 그 집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결국 다음날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가정법원에서 기다리다가 잠시 화장실을 들렸는데 화장실 안에서 시모와 내연녀가 먼저 도착해서는 둘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온 줄 알았는데 성격 급한 시모가 서둘러 이혼시키려고 먼저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몸 관리 잘해야 된다. 오늘 이혼하면 너희 둘이 같이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으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라. 뱃속의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있고. 네, 착상도 잘 돼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무리하지 않게 안정만 취하면 된다던데요. 어머님, 오늘 저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아유,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봐라. 뱃속에 있는 우리 손주,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이네. 그나저나, 내 아들은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이제야 대충 알 것 같네요. 저 여자 뱃속에 그 사람 아이가 들어선 거였어요. 상간소송 위자료 안 주려고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셨는데 이거 어쩌죠? 저한테 딱 걸렸는데요. 합의 이혼하고 끝냈으면 억울해서 어쩔 뻔했어요. 이대로는 이혼 못할 것 같네요.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이혼 절차 밟겠습니다. 내연녀 뱃속에 남편의 아이가 들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 뒤늦게 도착한 남편은 제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에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굳이 따라와서 제가 다 알게 됐다며 난리를 쳤지만 이미 제 귀로 모든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이혼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직장을 구해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연녀가 출산할 때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 또한 들을 수 있었죠. 본처와 자기 친자식을 버린 그 사람이 언젠가 무너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 좋은 사람이 곁으로 다가왔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지울 수 있을 만큼 저와 딸에게 많은 사랑을 주는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죠. 현재가 행복해서 그런지 과거의 기억을 전부 잊고 살아왔었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0년 만에 제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저희 가족이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휠체어를 끌며 언덕을 올라가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한 노인이 집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딸이 뒤에서 밀어주었죠. 남편도 덩달아 함께 밀어준 뒤 언덕까지 올려보내드렸고 보미와 함께 서로 웃으면서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언덕 위에서 저희 가족을 쳐다보던 노인분이 푹 눌러쓴 모자를 벗으며 저희가 있는 곳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노인과 제가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노인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10년 전 기억이 떠오르면서 저에게 온갖 상처를 안겨주었던 전시모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한 남자가 발을 쩔뚝거리며 시모 옆으로 다가가 휠체어에 실렸던 고물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시모가 저를 보며 손으로 가리켰고 옆에 있던 남자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전 남편인 걸 알 수 있었죠. 10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두 모자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집에 또 다른 피해가 오게 될까봐 서둘러 남편과 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전 남편이 저를 부르면서 잠깐만 기다려 달라며 목발을 짚고 급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달려온 전 남편은 어색한 미소로 오래간만이라면서 잘 지내고 있었냐고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보미는 10년이 지나서 그런지 자기 친아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람을 보면서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침착하게 설명을 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전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먼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미도 남편이 들어가자 아빠라고 부르면서 같이 뒤따라 들어갔고 저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그냥 갈 길 가면 되지. 우리가 무슨 볼 일이 있다고 나를 부른 거야? 당신 모습을 보니까 안 물어봐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대충은 알 것 같네. 우리 엄마가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못 알아볼 뻔했어. 정말 몰라보게 많이 변했다. 나는 보다시피 이렇게 살고 있어. 고문이나 주워서 엄마랑 하루하루 삶을 연장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쉽지가 않네. 10년 만에 얼굴 보는데 이런 말 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돈 좀 줄 수 없을까? 오늘은 생각보다 고물이 많지 않아서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지금의 나는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린 지 오래거든. 돈도 많아 보이는데 밥값 좀 부탁할게.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하더니 결국 이런 꼴이야? 내 딸한테는 병원비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다른 여자의 자식에게는 큰돈도 아낌없이 썼잖아. 10년이 지났다고 그 감정이 어디 가겠어? 그때의 상처는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나는 당신한테 10,000원 한 장 주는 것도 아까워. 내 눈앞에서 그만 사라져. 여기가 너희 집이니? 문패에 가족들 이름 적혀 있는 거 보니 맞는 것 같은데 저택에서 살 정도로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 시집간 것 같은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끼만 사 먹게 돈 좀 줄 수 없을까?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그 여자 때문에 전 재산을 말아먹었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돈이 눈에 보이는 걸 어쩌겠어. 그래서 큰 거 한탕 하려고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망해버렸지 뭐냐. 내 아들은 도망친 그 여자 잡겠다고 찾아다니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다. 우리 핏줄 임신했다고 거짓말까지 한 걸 보면 그 여자는 작정하고 우리한테 들어온 거였다니까. 우리도 피해자라고.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그건 그쪽 사정이지. 제가 알 바는 아니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10,000원도 아까워요. 저와 보미가 받았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당신들이 저지른 일인데 어쩌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되겠네요. 그러니 애초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 사람들이 제 앞에 눈물을 보이면서 과거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었어요. 용서해달라고 오열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다시는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시모에게 건네주려는데 남편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저는 10만 원을 다시 지갑 속에 넣어 버렸어요. 잘 사는 집안에 시집 갔는데 10만 원만 주냐면서 이왕 주는 거 지갑에 있는 현금 전부 주면 안 되냐는 말에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그냥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대문을 닫아버리자 전시모는 그 사람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치며 거품을 물었네요. 결국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집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이 그날 이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경찰의 신고로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의 남편은 반도체 납품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남편 밑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미는 지금의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고 있어요. 지금의 가정이 깨지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 사람들이 또다시 접근한다면 그땐 절대 용서해주지 않으려고요. 평생 그렇게 떠돌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지금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5년 차 주부입니다. 요즘 남편과 2번째 신혼을 보내고 있어요. 그동안 답답한 마음이 컸었는데 그래도 전보다 많이 활기를 되찾아서 좋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시모와 함께 살았어요. 남편은 연애를 할 때부터 알아주는 효자였죠. 남편은 이남 중 차남이고 능력 좋은 형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희가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을 했고 형님 또한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할 때 형님 부부는 해외로 이민을 갔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적 돌아가셨고 시모 혼자 2 아들을 키웠는데 아무래도 느낌상 장남은 시모의 차남인 남편 같았죠. 아주버님이 이민을 가자 시모의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남편의 걱정도 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합가를 하게 되었죠. 저 역시 어릴 적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모와 합가를 하면서 못해드린 효도를 시모에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시모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죠. 신혼 때부터 고된 시집살이가 이어졌습니다. 예, 너는 이렇게 꿈떠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냐? 아침에 왜 이리 꿈떠? 아침은 적어도 7시에는 다 준비되어야 하는 거 아니니?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 아침밥 먹어야지. 네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일도 잘 못하는 거야. 알겠니? 그것도 모르면서 주부 하겠다고 한 거야? 집에서 집안일 한 사람보다 밖에서 일하는 게 더 힘들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밥 지어야지. 갓 지은 밥 해야 되는 거 알지? 일찍 일어나서 밥 짓고 전날 남은 밥은
네가 다 해치우고, 알았니? 어머님, 몇 끼 밥 새로 지으면 너무 힘들어요. 적으면 적다고 뭐라고 하시고, 많으면 많다고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넉넉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끼니까지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아침은 전날 먹었던 반찬 그냥 올릴게요. 어머님도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챙겨 드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어머님 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아침밥 차리면 안 되나요? 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야 뭐 혼자 밥 먹으니까 그런 거지만 너는 이제 결혼한 거 아니니?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부실하게 먹이고 싶어? 반찬도 몇 끼 정성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밖에서 일할 때 힘이 나는 거다. 그런데 네가 이런 거 하나하나 귀찮아하면 얘가 밖에 나가서 일할 맛이 나겠니? 아주 그냥 시애미 말에 토나 달고 말이야. 토 달지 말고 밥이나 제대로 해. 바로바로 못하겠으면 더 일찍 일어나는 정성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니니? 집에서 노는 주제에 이것도 힘들다고 징징. 아이고, 정말 못 살겠다 진짜. 어머님, 저 집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말대로 지금까지 밥 세 끼 다 매일매일 새 반찬으로 해놓고 거기다가 어머님 청소하면 먼지 한 톨도 안 나오게 깔끔하게 안 하면 화내시잖아요. 그래서 매번 대청소하는 것처럼 청소하잖아요. 거기다가 옷도 새로 다 빳빳하게 다려놓아야 하고. 저 시집 와서 제대로 앉아서 쉬어본 적 없어요. 근데 왜 집에서 노는 거라고 말하세요? 참나, 너 계속 말대꾸 한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대꾸를 하니? 아주 그냥 버르장머리가 없네. 역시 부모가 없으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냐? 네가 그렇게 할수록 네 부모 욕 보이는 거다. 알기나 하니? 아무튼 시킨 거나 꼼꼼하게 좀 잘해.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내 말이고 법이고 규칙이야. 시모는 집에서 왕처럼 군림을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워낙 바빴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중재를 해줄 수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이런 시모의 성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몰아 나설 수가 없었죠.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보면서 거기다 대고 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별말은 안 해도 남편은 이해를 해줬죠. 종종 남편이 해주는 말들로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신 요즘 힘들지 않아? 우리 엄마가 조금 유별나게 까탈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합가한다는 게 나는 좀 걱정했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당신이 선뜻 합가 찬성을 해줘서 고마웠어. 당신이라면 그래도 어머니랑 잘 지낼 거라 생각을 했거든. 근데 요즘 당신 살도 계속 빠지는 것 같고 걱정되네. 많이 힘든 것 같아서 사실 마음이 많이 쓰여. 당신 내가 빨리 승진하고 안정 찾으면 우리도 얼른 분가를 하자. 어머니도 조금 있으면 우울증도 많이 나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줘. 내가 정말 당신한텐 미안하고 고마워. 괜찮아. 당신이라고 뭐 별 수 있겠어? 어머님이 우울증이 워낙 심하셨잖아. 그전에는 무기력증 때문에 거의 누워 계시기만 하시기도 했다며.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어머님 계속 누워 계시는 일은 없는 것 같아. 집안일 하는 거 보실 때는 누구보다 활기차시거든. 뭐라고 하실 때는 약간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누워서 우울해 하시는 것보단 훨씬 나은 것 같아. 우리 결혼 초반에도 어머님이 많이 우울해 하셨잖아.
그런데 나한테 살림 알려주시면서 뭔가 활력이 생겼다고 하셔야 할까? 아무튼 좋아지신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래. 형이 이민 가고 나선 우울해하는 거 엄청 심하셨는데 그래도 당신이 옆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옆에 있어서 어머니가 좀 더 나아지셨던 것 같아.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시겠지. 바깥 활동도 전보다 많이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곁에 없어도 잘 지내실 수 있을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조금만 더 버텨줘. 친인척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어머님의 우울증, 형의 부재 등이 많은 걱정이었어요. 특히나 어머님이 아주버님 이민 이후에 크게 우울증을 앓았죠. 거기다가 삶을 포기할 지경까지 이르렀었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난 후에 합가를 하게 된 것이었죠.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시모께서 저에게 살림을 알려주시면서 전보다 훨씬 더 활기가 생기셨어요. 그렇게 조금씩 우울증이 나아지고 있었죠. 결혼 초반에는 시모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그러다 결혼 10년, 20년이 흘러가면서 저는 어느덧 베테랑 주부가 되었고 어머님의 기준을 넘어서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잔소리도 많이 줄었죠. 어머님이 살갑고 따뜻하신 분은 아니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걸 잘못한다고 트집을 잡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어머님의 아주버님을 향한 그리움은 계속해서 커져갔고 저희가 집을 비우거나 며칠 여행을 가거나 할 때면 어머님의 우울증이 갑자기 다시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분가를 하지 못하고 어머님과 함께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사실 어머님께 다른 일로 상처를 받은 일은 없지만 늘 매번 새롭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형님과의 차별이었어요. 아무래도 곁에 항상 볼 수 있는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어머님께선 형님 부부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세상 귀중한 사람을 대하듯이 하셨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했지만 점차 어머님의 도가 넘는 행동으로 저는 서운함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하는 것도 넘어섰죠. 처음 형님 부부가 한국에 온 것은 결혼식 이후 5년 차가 된 해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임신을 하고 있었고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당장 출산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시기에 어머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형님 부부를 저희가 보좌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네야, 어떻게 음식은 입에 맞니? 한국에 오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가거라. 너희 온다고 둘째가 반찬 많이 해뒀으니까 배부르게 먹고 챙겨가기도 하고. 아참, 그리고 둘째야. 오늘 별일 없으면 형님이랑 근교 여행 좀 다녀오고 드라이브 좀 시켜줘라. 그네가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여기도 많이 편했잖니.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가고 싶다는 것도 좀 운전기사 좀 해주고 온 김에 가보고 싶었던 곳 가보는 게 좋지 않겠어? 그네는 혹시 가보고 싶었던 곳 있니? 둘째가 알아서 에스코트 해주겠다만 혹시라도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언제라도 말하렴. 그리고 반찬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둘째한테도 말하고.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 음식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도 가볼 곳도 있고, 그래서 근교 여행은 안 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정해진 일정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잠도 여기서 안 자고 다른 곳에서 잘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서는 배가 불렀는데 어떻게 나가서 있어요? 그냥 놔두세요. 막달인데 언제 아이 태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잖아요. 괜히 나갔다가 큰일 나면 어쩌려고요? 아이고, 괜찮다. 아이는 나올 때가 돼야 나오는 거야. 그리고 쟤는 살도 많이 쪄가지고 운동을 좀 해야 돼. 일정 있으면 그냥 가지 말고 작은 애랑 같이 가거라. 제가 운전 다 해줄 테니까. 여기까지 와서 그 넓은 땅덩이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하려고 하면 피곤하지 않겠니? 그니까 둘째한테 하라고 시켜. 어차피 쟤는 집에서 하는 거 없이 빈둥빈둥 대니까 그냥 데리고 가도 상관없어.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이제 예정일도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바로 내일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 어머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쟤는 그냥 하는 말 가지고 아주 죽자고 달려드네. 얘는 이렇게 예민해. 뭔 말을 못한다니까. 역시 큰애는 큰 며느리감 닮네. 차분하게 말도 잘하고 작은 애가 좀 이런 걸 배워야 하는데 쟤는 무슨 말만 하면 서운하다 어쩐다 이러고 있으니 에휴. 시모는 형님 부부가 귀국을 할 때면 항상 저에게 냉장고를 꽉꽉 채울 만큼 반찬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형님 부부도 일정이 있으니 집에서 밥을 자주 먹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매번 한국 음식이 그리울 거라며 반찬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만들라고 시키기도 했죠. 그러다가 막상 형님 부부가 떠나면 냉장고 가득 남은 반찬은 모두 저의 몫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제가 처리를 해야 했어요. 그렇게 애가 쓰게 만든 반찬은 버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고, 반찬을 이번에 이렇게나 남겼니? 너는 네 형님이랑 아주버님 밥 잘 챙기지 않고 뭐 한 거야? 뭐 많이 만들지도 않았는데 거의 남겼네. 그러게 밥 먹을 때 팍팍 떠서 줬어야지. 애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아껴서 먹었던 거 아니니? 아이고, 정말 이런 거 좀 잘 챙겨주지 않고 진짜? 큰애였으면 알아서 척척 다 정리했을 텐데. 아유, 내가 뭘 바라겠니? 어머님, 이번에 반찬 어머님이 만들라는 거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반찬하면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죠. 제가 남는다고 조금만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 거 다 무시해놓고선 또 남았다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해요? 이번에 남은 반찬은 제가 다 못 먹어요. 그냥 알아서 처리할게요. 뭘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거냐? 이거 다 먹어야지. 너는 살림을 몇십 년을 했는데 아직도 아까운 줄 몰라? 아니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어떻게든 네가 해줄 생각을 해야지. 무슨 뭘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리고 이번에 애들 입맛에 잘 안 맞았던 것 같구나. 다음에 올 때는 이번 레시피 말고 다른 걸로 요리해야 될 것 같다. 네 형님 덕분에 너도 참 많이 배운다. 그치? 어머님, 평소랑 똑같이 했어요. 어머님이 저번에도 입맛에 안 맞았던 것 같다고 해서 제일 잘 먹었던 때 레시피랑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남았잖아요. 어머님, 저 이번에 형님 부부 왔다 가시고 몸살 왔어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머님은 제 노력 알아주시지도 않고 서운하네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올 때면 늘 있는 일이다 보니 저는 시모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남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형이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냈기 때문에 시모가 크게 그리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점차 시모의 행동이 심해지면서 남편 또한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자식들이 비교를 당할 때면 남편은 너무나 슬퍼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동준이가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동안 많이 공부했는데 성적이 그만큼 잘 나와서 선생님들도 다들 동준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성적 올리겠다면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대견했는데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오니 더 대견하고 장하네요. 그렇죠, 어머니? 아이고, 그게 뭐가 대단하냐. 우리 정희는 외국에서 1등 한다는데 그게 더 대단하지 않니? 한국말도 아니고 꼬부랑 외국어로 1등 하는 거잖아. 난 외국어로 1등 한다는 게 너무 대견하더라. 이번에 정희가 전화로 쌀라쌀라 말하는데 아이고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도 대견하고 기특하더라. 이래서 다들 외국 나가서 사는 건가 보다. 동준이야, 여기서 1등 해봤자 뻔한 고등학교 가겠지만 정희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여기 들어오면 여기서 내려라 하는 학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니겠니? 아니요, 어머니. 동준이 칭찬해주고 있는데 왜 여기에도 없는 정희 말을 하세요? 어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 곁에서 재롱 떠는 건 저희 아들 동준이에요. 동준이가 누구보다 어머님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얼굴도 잘 안 보이는 정희 칭찬을 이렇게나 하세요? 제가 다 서운하네요. 저랑 형 차별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우리 애들 차별은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무슨 차별을 했다고 그러는 거냐?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 뿐이지. 그리고 너는 형이랑 언제 차별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 네 형이야. 알아서 척척 뭐든 잘해내는 스타일이지만 너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매번 말하는 거 아니겠니? 그런 거 가지고 차별이라고 하면 되겠어? 이게 싫으면 너희가 내 집에서 나가야지. 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이제는 차별한다고 난리니? 어머니, 저희 얹혀 사는 거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 우울증 때문에 저희 지금까지 합가해서 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매번 형 보고 싶다 어쩐다 하면서 저희 없을 때마다 우울해하시고 걱정하게 하셔가지고 저희 이렇게 합가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얹혀 산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살면서 와이프가 집안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시키기만 하셨으면서 어떻게 얹혀 살았다고 하세요? 아니 그럼 얹혀 산 거 아니고 뭐냐? 여기 집이 내 집이지 네 집이야? 둘째야, 네가 한번 말해봐라. 어? 네 남편이 이렇게 큰소리 칠 일이야? 세상에 하다하다 지 형이랑 비교한다고 화내는 거 처음 보네. 아유, 장남이 장남이구나 정말. 넌 이래서 차남인 거야. 아주버님과 차별을 한다는 걸 서서히 느낄 때쯤 남편은 한 번씩 어머님과 크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남편이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죠. 저희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선 서운함이 점점 더 쌓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커가면서 종종 있었던 일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어머님은 아주버님과 남편뿐만 아니라 형님과 저도 차별을 했죠.
형님은 1년에 단 한 번 어머님께 연락을 해왔습니다. 바로 시모의 생신에만 연락을 직접 했어요. 그 외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연락이 없었고요. 형님이 시모에게 전화를 해온 날이면 시모의 차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역시 우리 큰애는 외국에 살아서 그런가 말투가 우아하고 고상해서 참 듣기 좋아. 거기서는 외국어만 쓸 텐데 얼마나 잘하고 살지 내가 안 봐도 뻔하지. 거기 생활도 힘들고 바쁠 텐데 생일 때마다 이렇게 전화까지 해주고 축하도 해주니 참 고맙다. 둘째야, 너도 나중에 큰애 오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잘해라. 큰애만큼 나 생각해준 사람이 어디 있니? 먼 곳에 살아도 내 생일만큼은 이렇게 잊지 않고 챙겨주는 게 말이나 되니? 아무튼 큰애는 큰애구나. 네가 큰애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내가 네가 시집오고 이러기까지 구박 안 하고 살았다. 어머님, 잘 나가다가 왜 그런 말을 하세요? 형님이 챙겨주시는 거라곤 어머님 생신 전화뿐인데 그건 알고 계세요? 신정이고 구정이고 어버이날이고 거기다가 연말이나 연초나 아무런 연락도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생일날 챙기는 거고요. 아주버님이라고 다른 것도 없잖아요. 옆에서 어머님 생신상 직접 차려가면서 챙긴 건 난데 왜 큰애 닮았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그럼 저도 형님처럼 하고 살게요. 저도 생신만 챙기면 돼요? 아니 너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잘도 한다. 네가 외국에 있냐?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그네가 나랑 같이 살면 네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챙겼을 거다. 걔는 세심하고 꼼꼼한 아이라서 내가 말 안 해도 척척 잘하는데 너는 그게 아니잖니. 너는 덤벙거리고 덜렁이라서 말 안 하면 안 하는 애잖아. 하여튼 내가 뭐 말만 하면 토다는 건 누구보다 잘한다. 참 선수다, 선수. 어머님, 그럼 형님도 결혼했을 때 같이 데리고 사시지 그러셨어요. 결혼하고 어머님 곁에서 술발 들었던 건 전데 어머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한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잖아요. 근데 왜 곁에도 없는 형님이랑 매번 이렇게 비교하세요? 저 너무 서운해요. 서운할 것도 참 많다. 너는 이렇게 시어미가 뭔 말만 하면 다 대드는데 그러고도 서운하냐? 그네는 외국에서 자기 애 보느라 바쁘니까 그런 거고 너는 집에서 노는데 이렇게 챙겨야지 어쩌겠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라. 어머님은 매번 형님과 비교를 하셨죠. 무슨 일이 있을 때면 형님이었으면 꼼꼼하게 세심해서 알아서 다 해결했을 일이라고 말도 하셨어요. 저에게는 덤벙거리는 애라서 문제나 만들지 않으면 다행이라고도 하셨죠. 저와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서운함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어머님께 등을 돌린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아주버님과 형님이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귀국을 한다는 소리가 들려오면서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시모는 저희에게 대놓고 무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네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거 아니? 너희 그렇게 나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슬슬 나가렴. 나가서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제는 나도 그네랑 같이 살아야겠다. 그래도 장남은 장남이고 큰 며느리는 큰 며느리야. 들어오자마자 여기로 오겠다고 하는 거 보렴. 생각이 깊은 애들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니까.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합가했다고 하지 않았니? 이제 그만해도 된다. 정 갈 곳 없으면
너네 그 땅 있잖니? 시골에 조그만 땅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거. 거기 가서 집 지어서 살면 되겠다.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귀국하시면 이 집에서 사신다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연락했을 땐 한국에서 집 구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면 저흰 당황스럽죠. 정말 저희 나가서 살아요? 어머님, 아주버님이랑 얘기 다시 해보세요.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다고요? 그리고 그 시골 땅 지금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집을 짓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렇게 못 믿었냐? 세상에 너 같은 사람들만 있을 줄 알아? 그네는 역시 심성이 곱고 마음이 깊으니까 바로 합가하겠다고 하지. 너 벌써부터 분란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당연히 큰애가 들어오면 나랑 살지 누구랑 사니? 엄마가 여기 있고 시어미가 여기 있는데 당연히 여기 들어와서 사는 거지 어디 가서 살겠어? 아마 너네한테 말하기 뻘쭘해서 이런 거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 얘들이 배려심이 깊어서 그래. 여기 들어와서 살 테니까 너희도 시골에 내려가던지 너네 들어가서 살 집 얼른 구해서 나가렴. 어머니, 정말 너무 하시네요. 형 여기서 사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제대로 연락을 해본 적도 없고 용돈 보낸 적도 없고 거기다가 와도 자기들 할 일만 하고 가버리는 형인데 왜 들어와 살겠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30년을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짐작 버리듯이 말을 하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니, 너무한 것도 많다. 당연히 장남이 들어오면 장남 자리를 다시 줘야 하는 거 아니니? 무슨 이렇게 말이 많아? 형 들어올 때 분란 만들 생각하지 말고 얼른 짐 정리하고 나가라. 너는 아주 형을 형 대접도 안 하고 그러니까 형이 너한테 연락 안 한 거야. 괜히 들어오고 나서 정리해서 눈치 보이게 할 생각 하지 말고 미리미리 정리해서 나가라고. 시모는 형님네가 한국으로 귀국하기도 전부터 저희를 내쫓으려고 했죠. 그렇지만 저희 부부는 형님 부부의 꿍꿍이 속이 왠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시모에게 합가에 대한 말을 했지만 시모는 저희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님 부부는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는 저희 짐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자 시모는 불쾌함을 강력하게 드러냈죠. 특히나 아주버님과 형님 부부 역시 자신들이 들어오기 전에 짐을 모두 정리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지 불편해하자 시모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결국 저희를 막말도 서슴지 않고 말하며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동서는 아직도 짐을 정리 안 했어? 왜?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가는 거야, 뭐야? 우리 오기 전에 집 정리한다고 하신 거 아니셨어요? 어머니, 그때 저희 여기 집에서 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들어온다고 말했는데 동서는 못 들었어? 이제 슬슬 좀 정리하지. 우리 짐도 내일이면 다 들어올 건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정리하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큰애야. 얘네가 이렇다니까. 너희는 대체 지금까지 집도 안 구하고 뭐 한 거니? 너네 진짜 내 집에 눌러 앉을 생각이야? 이 집 너네한테 물려주기라도 할까봐 그러냐? 절대 너네한텐 줄 재산 1원도 없어. 우리 집 재산은 다 장난거니까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미 너네 몫은 다 주지 않았니? 시골에 땅 받아놓고선 이 집까지 욕심내는 거야?
어머니,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집 욕심 부린 적 없어요. 그거 다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세요? 어머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정말 나가요? 아니, 몇 번을 말을 해. 너네 이제 짐 빼라니까. 그리고 그런 게 아니고서야 너네가 짐을 안 빼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 내일이면 짐들 다 들어온다고 하잖니. 더 시간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얘가 아주 그냥 30년 살았다고 지집인 줄 아는 거 봐라.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저 30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어머니 입맛대로 다 맞추고 살았다고요. 근데 이렇게 취급하세요? 저 이렇게 짐짝 버리듯이 버리시는 거냐고요? 어머님 말대로 저희 집 나갈게요. 근데 지금 당장 어떻게 가요?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갑자기 귀국한다고 통보하신 거고, 저희도 집 알아봐야 하는데 한 달도 안 된 상태잖아요. 좀 시간 주세요. 아니, 널린 게 집인데 지금 당장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니? 너는 무슨 내 입맛에 맞춰 살았다고 하는 거야? 뭐니 뭐니 해도 큰애가 최고다. 나는 이제 큰애랑 살 테니까 너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짐 빨리 정리하고 나가라. 네 형님 기다리는 거 안 보이니? 시모는 아주버님과 형님을 등에 지고 기세등등해서 저희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아는 지인의 별장으로 짐을 옮겼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짐을 빼고 나니 어머님은 이때다 싶었는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면서 재산 노리는 자식은 필요 없다고 문자를 보내셨죠. 저도 남편도 다시 시모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시모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런 시모의 태도에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했고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몇 달 후 시모가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물으니 시모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죠. 아니, 어머니, 갑자기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여긴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왜 이렇게 초췌하게 하고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던 장남은 어디 가고 왜 혼자 오셨어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으시고 피하시더니만 여기 집까진 무슨 일로 다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벌을 받고 있는 모양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고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아유, 다 내 잘못이지. 너희 그렇게 내쫓고 나서 한 달은 큰애가 나한테 정말 살갑게 잘해주더라. 그러다가 사업을 한다면서 집 명의만 잠시 자기한테 주면 사업 수익이 나는 대로 조금씩 나눠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어차피 평생 큰애 부부랑 살 거 바꾸자고 바꿔준 거지. 근데 걔들이 나를 판자촌으로 내쫓아 버렸어. 불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쪽방에 나 혼자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벌 받는 거지.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집을 아주버님 명의로 줬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아, 아주버님 왜 들어오신지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형님이 나한테 자기가 꺼낼 거니 말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아주버님 거기 사업 다 말아먹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 나이에 여기 와서 뭐 할 줄이나 알았겠어요? 거기다가 형님은 평생 전업주부로 사시고 영어도 한마디 제대로 못 하시는데 그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저희 내쫓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저희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버리시곤 어쩌시겠다고요? 아이고, 내가 다 잘못했다. 나 더 이상은 그 좁은 쪽방에서 못 살겠다. 나 너희랑 살아야 되겠다. 나 좀 데리고 가다오. 걔네 이제는 내가 찾아가도 나오지도 않더라.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니 참나 경찰에 신고까지 하더라고. 벌써 잊으셨어요? 이제 우리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집안 재산 노리는 자식 필요 없다고 어머님이 저희 버리셨어요.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저한테 문자로 당신 자식은 이제 형밖에 없다고 하셨으면서 장남이 돌아왔으니 장남 자리 다시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거 다 어머님 선택입니다. 저희 이제 마음 접었고 어머님 모실 생각 추워도 없어요. 그러니 되돌아가시고 거기서 못 살겠거든 형한테로 가세요. 아이고, 왜 그러냐. 너희 그런 애들 아니잖니.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지. 내가 노망이 났나 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 말만 들을 테니 제발 나 좀 데리고 가다오. 내가 진짜 미안해.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시모는 그렇게 저희를 내쫓고 나서 형님 부부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집을 노리고 온 형님 부부의 손에 판자촌으로 내쫓긴 거였습니다. 형님 부부는 그 집을 차지하고 어머님을 짐짝처럼 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를 짐짝 취급하셨는데 결국 그게 어머님께로 되돌아간 것이었어요. 시모는 저희에게 다시 같이 살자며 매일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30년 동안 쌓인 서운함은 풀리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남편은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형보다 자신을 생각해주지 않는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아무것도 받아주지 않았고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형님 부부는 결국 시모의 집마저 날려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용직으로 전전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에게는 아주버님이 연락을 하시는 듯 했어요. 저희가 받았던 시골 땅 주변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서 그 땅값이 몇 배는 뛰어 올랐거든요. 그걸 듣고 나선 저희 남편에게 연락이 와 자기들 살 집 지어달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했지만 남편은 바로 차단을 했답니다. 저희는 그 땅에 작게 별장을 지어 놓았는데 요즘 그 주변 풍경이 좋아서 그런가 쉬는 날이면 그곳에 가서 지내기 참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시모는 여전히 쪽방에서 근근히 살고 있어요. 요즘 들어 시모가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남편은 계속 무시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라 이렇게 사연을 적어봤습니다. 지금은 아들도 출가를 한 상태라 남편과 신혼처럼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소소한 행복도 느끼면서 보내는 요즘 일상이 참 소중하네요. 조금 더 정리하면 아들한테 집을 넘겨주고 시골집으로 가서 남편이랑 여유롭게 살아보려고요. 평생을 그렇게 노력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남편만큼은 제 노력을 인정해 주었으니 그걸로 된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며 사시나요? 전 남편인 것 같네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